최초의 오히려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이야기를 모든 그 복음서들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실제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늘 돌보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료 혜택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몸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약국에 가서 약사 몰 수 있고 그런 의료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40년 전 조선에서는 이 질병과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없이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양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의술을 가지고 와서 조선 백성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와서 조선의 생명을 살린 어려 선교사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렌 선교사를 비롯한 의료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자로서 이 땅을 품었고 오히려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 오히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 그러면 호레이스 뉴턴 알렌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알렌 선교사는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주 델레웨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1883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선이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4년에 조선으로 파송이 됩니다. 당시 조선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하는 선교 활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미국 공사관의 의료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점차 조선 사회에 서양 의학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발생하면서 조선 안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화파, 온건파와 급진파가 서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고종의 조카 민영옥이 개화파, 급진파 일당들에게 칼에 찔려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됩니다.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어서 당시 의술론 조선에 있는 치료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영옥이 막 죽어가는 거죠. 이때 알렌이 서양 의술로 민영옥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과 정부 관리들에게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감동한 고종은 알렌에게
한마디로 근대식 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중원이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제중원의 모습입니다. 제중원이 고종 황제의 알렌에게 부탁해서 이 제중원이 서양식 병원이 설립이 되어집니다. 1885년 4월 10일 알렌은 서울에 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제중원, 제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제중원은 환자도 치료하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의술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되었는데, 이 당시 교수진이 모두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세브란스 학교와 연희전문학교 일대 교장인 에비선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여기서 사역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중원은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지붕이 되었습니다. 제중원은 또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중원의 운영을 처음에는 조선 정부에서 맡아서 하다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서양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알렌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조선 의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의료인으로 양성하는 일에도 힘썼고, 이후에 조선 최초의 근대 의학교로 이 제중원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렌은 의료 선교사로서만이 아니라 이 조선과 미국의 외교적 관계를 조율하는 외교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조선 정부와 또 미국 선교부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조선 의료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조선 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알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90년 알렌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 공사관의 외교 고문으로 또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선의 의료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선교사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교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 자문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알렌이 설립한 이 제중원은요,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헌신적인 의료 선교는 조선의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조선 땅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렌이 개척한 의료 선교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외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한국 의료 선교의 큰 유산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의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그 기초가 바로 이런 140년 전에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렌이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제중원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에비슨은 영국 허즈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에비슨은 온타리오 대학과 토론토 대학교에서 약학과 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자 학교에서 에비슨을 교수로 청빙을 합니다. 그러나 1892년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건너가 그때 선교 자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모금하고 있던 언더우드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언더우드에게 큰 과마를 받고 의료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국행을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 감리교 신자였던 에비슨은 언더우드가 소속된 장로교 선교단에 합류하기 위해서 장로교로 교단까지 바꾸게 됩니다. 교직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마친 그는 1893년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부산에 입국해서 11월 1일부터 제중원 운영을 맡게 됩니다. 에비슨은 1894년부터 제중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선 의료 선교와 그리고 서양 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되죠.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이 조선의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선인 의사 양성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1904년에 미국 자선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조선 최초의 정규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직접 서양 의학을 배우고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루이스 세브란스에 의해 후원으로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1904년도에 저런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훈련받은 조선인 의사들은 이후에 한국 의료계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비슨은 1908년 대한의원과 협력해가지고 조선의 근대 의료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조선 최초의 서양식 의학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죠. 저 사진이 바로 조선 최초의 서양식 의학 교과서입니다.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의 자세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조선 의료 체계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에비슨이 남긴 유산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세브란스 병원은 이후에 연희전문학교가 통합되어져서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 의료 선교의 기초를 마련했고 또 의료 교육을 통해서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선교의 모델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의료 사역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이 실천되는 교육과 의료 선교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렌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에비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한마디로 여성 의료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로제타 소우드 홀은 미국 출신의 여성 의사이자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890년 그녀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한마디로 여성들이 너무나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이런 몸이 아파도 치료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의료인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의료인 양성을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27살 때 윌리엄 홀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선교사이죠.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을 낳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는 결혼 2년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에 쓰러진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져서 고열과 탈수, 영양 부족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서울로 이송을 했지만 아들 셔우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로제타 선교사 가슴 품 안에서 1894년 34살의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이 땅에 묻고 참으로 조선 여성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계속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제타 홀의 선교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의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로제타 홀은 1894년 평양에 광해여원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설립을 해서 조선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광해여원에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1894년도에 저러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조선 여성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98년 한국 최초의 여성 의료 교육기관인 바로 보구여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보구여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의과대학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문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보구여관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여성들에게 의료 교육을 제공해서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에 힘썼다는 거죠. 그렇게 양성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저렇게 신생아실의 간호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조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 활동에도 헌신을 하게 됩니다. 1906년 평양에 조선 최초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광명학원을 설립해서 복음과 함께 교육을 맹인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로 한글 점자 교재도 발간하게 됩니다. 저 사진이 바로 조선 최초로 발간된 점자 교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사랑하는 딸 마가렛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장염으로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이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떠나버린 슬픔보다도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빠가 너무 딸을 사랑해서 데려갔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여성 의료인의 양성과 한국 여성 의료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박에스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제타 홀의 노력으로 배출된 최초의 여성 의사는 박에스더입니다. 박에스더는 1876년 황해도 장년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해서 그 당시에 개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로제타 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900년 필라델피아 여성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그녀 역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진료와 교육 활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특히 로제타 홀이 설립한 선교 병원인 이 보구여관,
이곳에서 진료하고 많은 여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첫 여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넘어서 신앙과 사명감으로 여성과 약자들을 섬긴 한마디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성의료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참 로제타 홀이 남긴 유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보다도 후학 양성에 헌신한 로제타 선교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서울과 평양에 의학 강습소를 의학 강습소와 여러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1897년에 기홀병원을 세우고요. 1898년에 광해여원을 세우고 1900년에 맹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한글 점자 교과서가 최초로 발행이 되어지게 되죠. 1910년에는 농학교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1921년에 동대문 병원을 설립하고 1928년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 등 많은 기관을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고 한국 근대의료의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여자의학강습소는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의료 활동이 아니라 조선 여성들의 건강과 교육, 또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43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역을 기도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68세에 선교사 직무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85세에 소천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로제타 선교사의 유해가 묻혀 있는 양화진 묘원입니다. 여기에 가족이 남편과 딸 함께 가족들이 2대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서우드 홀은 한마디로 그 당시 이 조선 땅에 결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결핵 퇴치에 헌신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우드 홀은 바로 로제타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어머니 로제타 홀 선교사가 여성들을 위한 의료 혜택을 베푸는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의료 선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의학을 공부하러 간 후에 1926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결핵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결핵은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감염된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우드 홀은 결핵 퇴치를 위해서 힘쓰기로 결심하고 1932년 최초의 결핵 요양소인 해주에 구세표 요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요양소는 단순한 치료시설만이 아니라 결핵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환자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우드 홀은 결핵 치료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조선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게 됩니다. 거북선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 때 첫 도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발행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된다. 거북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실이 바로 최초로 만들어진 실이 바로 남대문으로 해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 판매하는 기금 마련용 우표로 당시 서양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졌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실을 통해서 결핵 치료 기금을 마련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퇴치를 위한 대중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실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되어져서 한국 결핵협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우드홀은 결핵요양소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과 결핵 연구에도 힘써서 조선 의료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인 의료인들에게 결핵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서양 의학 지식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도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섬겼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조선에는 결핵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치료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현대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서우드홀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현재까지 한국 결핵 퇴치를 위한 재정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공적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의 헌신은 한국 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우드홀은 단순히 의사로서 결핵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결핵 퇴치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또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심지어 자녀들도 잃어가면서까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사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 앞에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조선 사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농업국가인 조선,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우리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료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직접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전염병에 감염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작은 섬김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알렌과 함께했던 많은 선교사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들은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